여러분, 군대가 전쟁터에서 논을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과 장갑차 대신 모판을 들고 아프리카의 진흙 땅에 조심스럽게 모를 심는 군인들. 이것은 영화도 광고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실제로 남수단에서 한 일입니다. 2011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로 독립한 남수단. 그곳에는 길도, 병원도, 먹을 쌀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조용히 파병된 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총보다 삽을 먼저 들고 적보다 아이를 먼저 바라본 부대. 그들은 길을 놓았고 사람을 살렸으며 마침내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한 나라의 내일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기록, 바로 한빛 부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독립의 시작. 군대가 논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쩌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군대가 파병지에서 논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총과 장갑차 대신 삽과 모판을 들고 아프리카 땅에 모를 심는 군인들. 헬멧 대신 밀짚 모자를 쓰고 전투화 대신 장화를 신고 진흙 속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 이 장면이 과연 현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군이 남수단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총을 들고 간 군대가 아니라 길을 놓고 생명을 살리고 마침내 씨앗까지 심은 부대.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파병되었지만 실제로는 희망재건군이 된 부대. 그 이름은 한빛부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한빛부대가 남수단에서 남긴 조용하지만 깊은 기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기억이 아닌 삶의 방법을 남긴 이야기. 파괴가 아닌 재건의 이야기. 그리고 절망이 아닌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여정은 단순한 군사활동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진정한 희망을 전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의 탄생. 2011년 7월 9일. 이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날, 남수단은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로 독립을 선언합니다. 수십 년간의 내전 끝에 마침내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독립선언문이 낭독되는 순간 수도 주바의 거리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희망에 가득 찬 눈빛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남수단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이 나라는 모든 것을 잃다시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애초에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로가 없었습니다. 수도 주바에서 지방 도시로 가는 길은 대부분 비포장이었고 우기가 되면 완전히 끊겼습니다. 병원도 제대로 된 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도 부족했고 의약품은 더욱 부족했습니다. 안정된 치안도 없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부족 간 갈등은 계속되었고 무장 세력들의 활동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남수단의 식량 자급률은 독립 당시 3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지만 제대로 된 도로도 항구도 없는 이 내륙. 국가에서 식량을 수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숫자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남수단 인구의 약 절반이 하루 $1 미만으로 생활했습니다. 문맹률은 70%를 넘었습니다. 5세 미만 어린이 10명 중 1명은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산모 사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2011년 독립 당시 남수단의 현실이었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요청.
이때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남수단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 정부에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남수단 평화유지 임무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왜 대한민국이었을까요? 반기문 총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재건에 성공했고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남수단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재건의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프리카 내륙 깊숙한 곳,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우리 군대를 보낸다는 것. 그것도 전투가 아닌 재건을 위해서. 이것은 대한민국 군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임무였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돌려줄 차례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위험성과 비용을 우려했습니다. 남수단의 치안 상황이 불안정하고 파병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논의는 길어졌습니다. 여러 차례의 회의와 검토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는 결정을 내립니다.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도움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 전 세계 16개국이 군대를 보내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전후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결정의 의미. 그러나 이 결정은 단순히 과거의 빚을 갚는다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특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식민 지배를 경험했고 전쟁의 폐허를 겪었고 극심한 빈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발전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많지 않습니다. 남수단과 대한민국은 놀랍도록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오랜 전쟁을 겪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독립 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남수단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남수단에 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남수단 파병을 결정한 가장 깊은 이유였습니다. 2012년 가을, 이 결정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이제 국민의 대표들이 최종 결정을 내릴 차례였습니다. 2부 한빛부대의 탄생과 첫 활동. 2012년 9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본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수단 파병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우리 군인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찬성 170표, 반대 8표, 기권 16표.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본회의장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이 많은 국회에서 남수단 파병만큼은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도움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때입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애의 문제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정부는
즉시 준비에 들어갑니다. 한빛부대의 탄생. 2013년 1월 마침내 UN 남수단 임무단 UNMISS의 일원으로 한빛부대가 파병됩니다. 한빛부대. 이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은 대한민국의 한이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남수단의 어둠에 대한민국의 빛을 비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부대는 일반적인 파병부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첫째, 이 부대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아닌 유엔의 작전 지휘를 받는 부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군대지만 유엔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부대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사사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평시에 우리 군대가 외국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부대의 구성이 특이했습니다. 282명 규모 중 75% 이상이 공병과 의무 요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전투부대라면 보병이 주축을 이루어야 하지만 한빛부대는 달랐습니다. 공병은 길을 놓고 다리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의무 요원은 부상자와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한빛부대는 처음부터 싸우기보다는 재건하고 살리는데 최적화된 부대였던 것입니다. 물론 전투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전 요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모든 대원들은 기본적인 전투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빛부대의 주된 임무는 전투가 아니라 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착, 그리고 충격. 2013년 1월 말 한빛부대 선발대가 남수단 보르에 도착합니다. 보르는 남수단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린 한빛부대원들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열기였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먼지였습니다. 온 세상이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먼지 구름이 일었습니다. 숨을 쉬면 입안에 모래가 씹혔습니다. 차를 타고 부대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한빛부대원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빈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진흙과 나무로 만든 움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지피나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당연히 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물은 강에서 길어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옷은 해지고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낯선 군복을 입은 동양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 한빛부대원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와 실제로 마주했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TV에서 본 아프리카의 가나는 어딘가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주한 가나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부대 숙소도 열악했습니다. 컨테이너 막 쌓였습니다. 낮에는 컨테이너 안이 찜통처럼 뜨거워졌습니다. 밤에도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모기와 파리가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말라리아와 댕기열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원들은 매일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식수도 문제였습니다. 모든 물은 끓여서 마셔야 했습니다. 샤워도 짧게 해야 했습니다. 물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한빛부대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실제 상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이들을 돕겠는가?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명 재건. 한빛부대의 공식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유엔 시설과 인원의 보호. 둘째, 인도적 지원 활동. 셋째, 지역 주민의 보호와 안전 확보. 넷째, 인프라 재건 지원. 그런데 실제로 이 임무들을 수행하다 보니 결국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민들을 보호하려면 치안이 필요하고, 치안을 확보하려면 경제가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가 안정되려면 식량과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식량과 일자리를 만들려면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재건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길을 놓고 다리를 만들고 학교와 병원을 짓고 농사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유지 활동이었습니다. 한빛부대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3부- 도로와 희망의 길, 생명줄이 된 도로. 한빛부대 장병들이 남수단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길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왜 길이었을까요? 남수단에서 길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길은 생명줄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길이 필요했습니다. 식량을 운반하려면 길이 필요했습니다. 학교에 가려면 길이 필요했습니다. 시장에 가려면 길이 필요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한빛부대가 도착했을 때 보르 시내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포장된 도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흙길이었고 그나마도 울퉁불퉁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구름처럼 일었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수단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나라입니다. 건기에는 몇 달간 비가 전혀 오지 않아 땅이 바짝 말라 갈라집니다. 우기에는 폭우가 쏟아져 모든 것이 물에 잠깁니다. 이 극단적인 기후 때문에 도로 유지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기가 되면 비포장도로는 완전히 진흙탕이 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 6개월간 마을이 완전히 고립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식량이 떨어지면 굶어야 했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고, 출산 중 문제가 생겨도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빛부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도로 건설. 2013년부터 시작된 도로 건설 작업. 처음에는 보르 시내의 주요 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빛부대 공병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갔습니다. 해가 너무 뜨기 전에 작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정오의 폭염 속에서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흙길을 파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파고 곡괭이로 찢고 경운기로 고르는 작업이었습니다. 땅이 너무 단단해서 곡괭이를 내리칠 때마다 손에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터지고 다시 물집이 잡혔습니다. 파낸 자리에 자갈을 깔았습니다. 자갈은 주변 강가에서 채취했습니다. 트럭으로 실어 나르고 고르게 펴고 롤러로 다지는 작업이었습니다. 한층 한층 참을성 있게 다져나갔습니다. 배수로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기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양쪽에 도랑을 파고 빗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경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수로가 없으면 우기에 도로가 다시 망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장비도 부족했고 자재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날씨가 문제였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쓰러지는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충분히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서로를 살피며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빛부대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해가 너무 뜨기 전에 작업을 시작했고 정오의 폭염을 피해 쉬었다가 오후 늦게 다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밤에는 장비를 정비하고 다음 날 작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도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50km의 기적. 그리고 마침내 2015년 주바에서 보르를 잇는 150km 도로가 완공됩니다.
2년간의 작업이었습니다. 한빛부대는 이 기간 동안 수천 톤의 흙을 옮기고 수만 톤의 자갈을 깔았습니다. 150km.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긴 거리를 한빛부대는 손으로, 발로, 땀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도로가 완성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바에서 보르까지 가는 시간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줄어든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 만에 왕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침에 주바를 출발해서 보르에서 일을 보고 저녁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량과 물자, 운송이 원활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우기에 완전히 끊겼던 물자 수송이 이제는 1년 내내 가능해졌습니다. 트럭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주바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실어왔고 보르에서는 농산물과 가축을 주바로 보냈습니다. 긴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전에는 보르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이 주바에만 있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응급차가 3시간이면 주바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르의 시장에 더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왔습니다. 주바에서 온 상인들이 옷, 신발, 그릇, 비누 같은 생필품을 가져왔습니다. 보르의 농부들은 자신들이 키운 채소와 곡물을 주바에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 돌기 시작했고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멀어서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 개통식 날의 일입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UN 관계자들도 왔고 남수단 정부 관계자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한빛부대 장병들도 모였습니다. 테이프 커팅 의식이 끝나고 첫 번째 차량이 새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도로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한 남수단 주민이 한빛부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빛부대원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제 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한빛부대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년간의 고된 작업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염 속의 땀, 물집 잡힌 손, 지칠 대로 지친 몸.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빛부대가 남수단에 남긴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총이 아니라 길이었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부 제방과 구출작전, 그리고 의료활동, 백나일강의 제방, 도로 건설과 함께 한빛부대가 추진한 또 다른 중요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방 건설이었습니다. 남수단은 백나일강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이 강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건기에는 생명의 물줄기였지만 우기에는 파괴의 물줄기로 변했습니다. 매년 우기가 되면 백나일강은 범람했습니다. 강변의 마을들은 물에 잠겼고 농경지는 유실되었고 가축들이 떠내려갔습니다. 집들이 무너졌고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피난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자연재해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우기가 되면 이사를 준비했고 홍수가 지나가면 다시 돌아와 집을 짓고 농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빛부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제방 건설 작업. 강변을 따라 수킬로미터에 걸쳐 흙을 쌓고 다지는 작업이었습니다.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한 대규모 토목 공사였습니다. 이 작업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강변에 진흙은 물을 잔뜩 머금고 있어 무겁고 끈적거렸습니다. 삽으로 퍼올릴 때마다 온몸에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모기와 해충도 강변에 특히 많았습니다. 몸을 물리고 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악어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작업 중 강물에 악어가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빛 부대원들은 꾸준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2년간의 작업. 여름에도 겨울에도 비가 와도 계속되었습니다. 조금씩 제방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제방이 완성되었습니다. 높이 3m, 길이 5km의 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물이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범람했지만 제방이 막아냈습니다. 물은 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마을은 안전했고 농경지도 보존되었고 가축들도 무사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물에 잠기던 땅이 멀쩡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깨달았습니다. 제방이 자신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입니다. 우기에 집이 물에 안 잠긴 것이. 2013년 11월 28일 새벽. 한빛 부대의 임무가 모두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긴급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11월 28일 새벽 2시 30분. 한빛 부대 작전실에 긴급 연락이 들어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실이 무장 강도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3명과 현지 직원들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장교는 즉시 부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부대장은 곧바로 특전 요원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AK 소총으로 무장한 강도 5명이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항하면 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인질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도들이 흥분해서 발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즉시 한빛부대 특전 요원들이 출동 준비를 시작합니다. 무장을 갖추고 상황을 파악하고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빛부대가 평소에 훈련해온 것이었습니다. 재건 작업을 하면서도 매주 전투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사격훈련, 근접전투훈련, 구출작전 훈련을 반복해서 실시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 것을 대비해서였습니다. 새벽 3시 15분, 특전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건물을 포위하고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강도들의 위치, 인질들의 위치, 무기의 종류를 파악했습니다. 작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두 팀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입한다. 한 팀은 정문으로, 다른 팀은 뒷문으로. 강도들이 대응하기 전에 제압한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완벽한 구출작전. 새벽 3시 30분,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특전 요원들은 소리 없이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발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호흡조차 조용히 했습니다. 강도들이 눈치채기 전에 이미 그들의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강도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되었습니다. 무기는 압수되었고 손은 뒤로 묶였습니다. 전체 작전 시간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인질들은 모두 무사했고 강도들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한빛 부대원들도 부상자가 없었습니다. 총성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인질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분은
한빛 부대원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작전을 지켜본 유엔 연락장교 마이크 체드윅 호주군 대령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구출작전의 정석이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인명피해 없는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한빛부대의 전문성과 훈련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한빛부대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낮에는 삽을 들고 길을 놓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부대. 그러나 필요할 때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군사 조직.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평화유지군이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한빛부대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힘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빛부대는 다시 재건 활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출작전에 참여했던 특전 요원들도 다시 공사장으로 나갔습니다. 삽을 들고 흙을 파고 돌을 날랐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인질 구출작전을 했는데 오늘은 또 도로 공사를 하십니까? 한빛부대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주된 임무는 재건입니다. 구출작전은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만들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한빛부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부 식량난과 한빛농장의 도전 남수단의 가장 큰 문제. 도로를 놓고 제방을 쌓고 치안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남수단이 겪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식량난이었습니다. 남수단의 상황을 숫자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13년 기준 남수단 인구의 약 40%가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였습니다. 어린이의 30%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5세 미만 어린이 10명 중 1명은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빛부대 의무대에 찾아오는 주민들 중 많은 수가 영양실조 환자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부은 배, 힘없는 눈빛. 특히 어린아이들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농업 기반이 파괴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죽거나 도망갔습니다. 씨앗도 없었고 농기구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수단의 기후는 농사짓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건기에는 몇 달간 비가 전혀 오지 않아 땅이 바짝 말랐습니다. 우기에는 폭우가 쏟아져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중간지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빛부대 의무대장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다시 아픕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빛농장의 시작. 한빛부대는 이 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14년 한빛부대는 보르 지역 인근에 한빛농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합니다. 약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개간해서 농장으로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옥수수부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는 남수단 사람들의 주식 중 하나였고 비교적 재배가 쉬운 작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빛부대원들 중 농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도시에서 자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직접 지어본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농업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남수단 현지의 농부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땅을 갈았습니다. 한빛부대원들은 낮에는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저녁이나 휴일에는 농장에 나가 일했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군인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루 종일 햇볕 아래서
허리를 굽히고 있으면 등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한빛부대원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군인이 농사를 짓다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전투입니다. 굶주림과의 전투입니다. 첫 수확의 기쁨. 그리고 몇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수수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싹이었던 것이 점점 자라더니 어느새 사람 키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란 옥수수 열매를 맺었습니다. 첫 수확의 날, 한빛부대원들의 얼굴에는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키운 작물을 거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수확량은 약 500kg였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증명이었습니다. 남수단 땅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수확한 옥수수는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움큼씩이었지만 주민들은 감격했습니다. 한 주민은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옥수수가 자랄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한빛부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배 면적을 넓혔습니다. 옥수수뿐만 아니라 채소도 심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양파, 고추 등을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빛농장을 교육의 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주민들을 초청해서 농사 짓는 방법을 보여주고 씨앗을 나누어주고 농기구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2022년의 재앙. 그러나 2022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록적인 호우였습니다. 우기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었고 비의 양도 훨씬 많았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백라일강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한빛부대가 쌓은 제방도 이번에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물은 제방을 넘어 들판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빛농장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침수. 한빛부대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옥수수는 쓰러졌고 채소는 떠내려갔습니다. 홍수가 빠진 후 한빛부대원들이 농장을 찾아갔을 때 그곳은 폐허였습니다. 수개월간 정성껏 키운 작물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진흙과 부서진 식물 줄기만 남아있었습니다. 한빛부대원들은 좌절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한 대원은 무너진 옥수수 줄기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작물은 사라졌고 주민들의 식량난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홍수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농경지도 대부분 침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보르 지역은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빛부대 의무대에는 영양실조 환자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의무대원들은 가능한 모든 치료를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식량 부족이었습니다. 한빛부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농장을 복구해야 할까? 그런데 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나? 같은 일을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육부 벼농사의 기적론을 만들자는 제안. 2022년 가을, 한빛부대 작전회의실에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홍수로 인한 농장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단순히 다시 옥수수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때 한 농업 전문가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땅은 물을 잘 머금습니다. 매년 홍수가 나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성을 역으로 이용하면 어떨까요? 벼농사는 어떻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벼농사. 남수단에서 벼농사라니. 남수단에서 모내기 방식의 벼농사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벼를 재배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밭벼 방식이었습니다. 논을 만들어 모를 심고 물을 대는 한국식 벼농사는 시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매년 홍수가 나는 땅입니다. 이 물을 이용하면 벼농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벼는 물에 강한 작물입니다. 홍수를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려했습니다. 벼농사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경험이 없고 남수단 주민들은 더욱 모릅니다. 실패하면 또 시간과 자원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논의는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빛부대는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빛부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남수단에서 150km 도로를 만든 부대였고 백라일강에 제방을 쌓은 부대였습니다. 벼농사라고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식 모내기 마이너스 남수단 최초의 쌀. 한빛부대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벽실을 구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기후가 너무 달랐습니다. 아프리카 기후에 맞는 품종이 필요했습니다. 한빛부대는 아프리카 벼 연구소 아프리카 라이스에 연락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아프리카 각국의 기후에 맞는 벼 품종을 연구하는 국제기구였습니다. 한빛부대의 계획을 들은 연구소는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벽시 2개 품종을 분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존가랑대학교와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학은 남수단 최고의 교육기관이었고 농업학과도 있었습니다. 한빛부대는 대학과 함께 벼 시험 재배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2년 10월 약 3,969제곱미터 규모의 논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빛부대원들이 직접 땅을 고르고 둑을 쌓고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남수단 최초의 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빛부대원들은 모판에서 자란 모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뽑아 논에 심었습니다. 대부분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진흙 속에 발을 담그고 모를 심었습니다. 남수단 주민들도 신기한 듯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한빛부대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모를 심었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모내기. 손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허리는 아팠지만 한빛부대원들은 행복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 논을 관찰했습니다. 물을 관리하고 잡초를 뽑고 병충해를 예방했습니다. 벼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드디어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약 400제곱미터의 논에서 쌀 200kg를 수확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남수단 최초의 모내기 벼농사 성공이었습니다. 수확한 쌀의 이름은 KOROUS로 지어졌습니다. 코리아의 KO, 남수단에서 쌀을 뜻하는 ROUS. 대한민국과 남수단이 한 단어로 만난 이름이었습니다. 씨앗을 나누다. 한빛부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벼 재배 면적을 18,000제곱미터까지 확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준공해 기술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1월 28일 벽시 파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엔 관계자와 남수단 정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존가랑대학교 부총장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남수단 농업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한빛부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히 벼농사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대한민국 한빛부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빛부대 9대 대장 권병국 대령은 답사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벽시 파종은 한빛부대가 남수단에 심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남수단 국민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에필로그 희망은 이렇게 심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빛부대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총을 들고 간 군대가 길을 놓았습니다. 전투를 준비했던 군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파괴의 도구를 들고 갔던 사람들이 생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한빛 부대가 남수단에서 한 일입니다. 총은 언젠가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길은 남습니다. 논은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그 논에서 자란 쌀로 남수단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한빛 부대는 남수단의 전쟁의 기억이 아닌 삶의 방법을 남겼습니다. 파괴의 흔적이 아닌 재건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절망의 상처가 아닌 희망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빛 부대는 남수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길을 놓고 다리를 만들고 논을 돌보고 주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총이 아닌 삽으로, 폭탄이 아닌 씨앗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로. 우리는 과거 도움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빛 부대가 남수단에 남긴 것은 도로와 제방과 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희망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도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은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놓은 길 위로 희망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빛 부대가 남수단에 남긴 대한민국의 이름입니다.